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평소 사연만 읽어보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서 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26년 차가 된 베테랑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을 낳은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죠.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위에는 아주버님,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들 중 제일 조용했죠. 어머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워온 여장부십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님 앞으로 땅과 논밭 등 남겨놓은 것들이 많으셔서 형편은 넉넉한 상태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유명한 땅 부자였죠.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제가 시집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 집 분위기는 가부장적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여자 남자 따로 먹을 만큼 남녀가 엄격했고 시어머님도 결혼하자마자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박힌 분이셨고 같은 여자였지만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니까요. 한편으로 시누이가 안타깝기도 했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분가하기 전까지 온 가족이 모여 살았는데 제가 시집갔을 땐 첫째 형님께서 임신 중이었기에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어요. 그럼에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임신 중이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나라도 도와야지 생각뿐이었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이해했죠. 형님은 출산하고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들의 첫 아들이니 이 집안의 장손이었죠. 온 집안 식구가 경사를 알리며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했고요. 형님도 뛸 듯이 기뻐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임신을 했고 임신을 했지만 장손을 끼고 사는 시어머님 덕분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도 계속 났고 어찌나 서럽던지 형님이 일을 할라치면 애기 봐야 한다, 애기 운다, 애가 엄마 찾는다 등등 온갖 얘기를 늘어놓으며 형님은 집안일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형님이 원망스러웠네요. 하지만 마냥 어리기만 해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지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와 출산을 하였는데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공주님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아니어도 행복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들이 아니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요. 대놓고 장손 조카와 제 딸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 지혜미 똑 닮아. 눈 째진 것 봐라. 난 저래서 쟤한테 정이 전혀 안 간다. 아휴, 여자의 눈이 저래서 어디 되겠니? 순해 보이는 구석이 없어. 어쩜 애비 닮은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 그냥 지혜미 판박이야 아주. 어머님, 이제 현진이도 말을 다 알아듣는데 조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데요. 우리 아들 대를 끊을 셈이야? 왜 하나밖에 없어? 얼른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빨리 아들 갖거라.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딸은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뭘 그리 애지중지하냐? 냅둬라. 알아서 혼자 큰다. 아유, 어머님은 아들 낳는 게 쉽나요? 동서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아들이야 우리 동훈이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동훈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집 장손이구야 말고. 이 늙은이는 우리 동훈이 보는 낙에 산다. 우리 장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형님은 저한테 아주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을 거들곤 했죠. 시간이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어른들의 차별에 분가를 결정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따라주었고요. 어머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을 설득한 결과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 힘으로 말이죠. 아마 이 과정에서 형님은 어머님의 재산을 혼자 받을 생각이었는지 적극 동참해 주었어요. 전 정말 재산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 딸이 제발 말도 안 되는 비교질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딸의 사춘기는 안정적으로 보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어요. 분가를 했지만 아예 발길을 끊을 수 없어 종종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댁에 가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도 시어머님은 차별을 멈추지 않았죠.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은 지혜미 닮아 눈 쪽 찢어진 거 봐라. 아유 정냄이 떨어진다 였습니다. 딸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말이지만 속이 상해 할머니네만 방문하면 또다시 시작되는 비교에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어요. 할머니, 왜 맨날 나보고 눈 찢어졌다고 해요? 동훈이 오빠도 쌍꺼풀 없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할머니, 저 싫어하죠? 아유, 무서워라. 내가 뭐라고 했냐? 얘 눈 쪽 찢어져서 성깔 사나울 거라 했지? 아주 눈 부라리며 대드는 것 좀 봐라. 제가 언제 먼저 대들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저만 보면 먼저 동훈 오빠랑 비교하면서 제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여자애가 어른한테 말대꾸야? 이래서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재미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없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자들 등살에 아주 기만 빨리겠구만.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러려고 분가 있냐? 아빠는 저희랑 행복해 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두고 보세요. 딸이 최고일 날이 올 테니까. 솔직히 딸이 저렇게 대들 때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할 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방어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할 말을 하는 딸이 내심 똑부러져 보였네요. 남편은 집에서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효자였기에 어머님이 비교나 그릇된 사상에 대해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늘 집 가는 길에 저희를 달래주었죠. 집에선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그나마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늘 남아선호 사상에 취해 저희에게 상처만 주시던 어머님은 벌을 받으셨는지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신장 기능 악화에 집안은 난리가 났죠. 어머님을 누가 모실 거냐 시작부터 많이 쇠약해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등 신우와 형님 댁 저희가 모여 상의하는 날이 잦았죠. 저는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탐하시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고 저희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형님 댁은 동훈이가 수험생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어머님을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님도 큰 장손에겐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찼죠. 평생을 신우는 대접 한 번 못 받고 살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아니면 신우가 모셔야겠다니요. 그땐 정말 눈이 돌아 따박따박 형님 댁에 대들었네요. 아마 매일을 참고 살았던 울분이 그날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못 모셔요. 딱 잘라 말할게요. 어머님 평생 저희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서야 저희 집이 평화로워요. 딸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어머님 못 모십니다.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 바라지도 않아요. 형님 늘 노래를 부르시던 재산 상속 받아가시고 아픈 어머님 모시세요. 장남한테 얼마나 끔찍하세요? 아니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아픈 어머님을 나한테 등 떠밀겠다는 거야? 그래도 서방님도 자식인데 같이 모셔야지. 나 혼자는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수험생인데 어떻게 까탈스러운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야?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직 동선에는 현진이가 수험생도 아니고 서방님 다 정하시니 어머님 잘 모시겠지. 아님 고모네로 모시던지. 어머님도 동훈이 시험 봐야 한다고 우리 집은 굳고 사양하셨으니 고모네랑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해. 우린 안 돼. 아니, 언니. 듣고 보니 말 되게 웃기게 하네요. 평생 아들 하나 낳아서 엄마 사랑 잔뜩 받고 엄마 가진 재산 땅이며 건물이며 다 언니 찾으라고 노래 안 불렀어요? 저흰 재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럼 언니가 모셔야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엄마를 떠넘겨요? 아니 오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내 말이 틀려? 언니 진짜 웃기네요. 저랑 고모 입장이에요. 저흰 절대 못 모시네요. 형님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대접받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재수씨, 좀 진정해요. 일단 엄마가 우리 집보다 재수씨네 집이 더 편하시다고 하시니 엄마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수험생도 있고 애들 엄마도 이리저리 애 교육 때문에 바빠. 어머니 신경도 못 써드릴 건데. 자기도 무슨 말 좀 해봐. 아주버님, 심하시네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하는 거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라면 자기 어머님도 외면하지 못하고 제 말에도 대꾸하지 못하는 남자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조금이라도 곁을 내주셨으면 이렇게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 자업자득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모를 아무도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찜찜했고요. 절대 못 모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쇠약해진 저의 이런 성격을 아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한편으론 남편도 끝끝내 제가 어머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계속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했어요. 저와 제 딸에게 쌀쌀 맞고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긴 어머님이지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딸에겐 미안하지만 충분히 상의한 후 저희 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은 할머니 약해진 모습을 보니 본인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할머니를 대하겠다고 다짐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죠. 언제까지 사실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니 그나마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묵은 감정을 털어냈더니 제 마음도 편했어요. 하지만 형님네와는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 문제죠. 재산 때문에 모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시는 만큼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던 날 형님네와 고모네를 불렀어요.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가 바라는 시골 땅을 말씀드렸어요. 워낙 재산이 많은 분이라 저희가 원하는 건 고작 작은 시골 땅이었으니 형님네와 고모네도 순순히 주겠다고 하며 원만한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는 걸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수험생 장손에 혹여나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저희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죠. 가뜩이나 예민한 어머니 몸이 아파지니 더 예민하고 더 까칠해지셨어요. 아무래도 한 공간에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 딸에게 대하는 건 그나마 나아지셨지만 아들 못 낳은 저에겐 여전히 까칠했어요. 그래도 아픈 어머니시니 참고 견뎌냈습니다. 병원도 꼬박꼬박 제가 모시고 갔고요. 간간히 형님네를 보고 싶어 하셔서
형님네도 많이 모셔다 드렸네요. 물론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셨지만요. 그 하루 가는 것도 형님네는 생색 아닌 생색을 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장손이 오늘 너무 보고 싶다. 이따 큰애한테 전화해서 동훈이네 들른다고 전화해라. 우리 장손 공부하느라 얼굴 까칠해질까봐 걱정이다 애미야.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보고 용돈 좀 지어줘야지. 수험생은 잘 먹어야 해. 얼른 전화 넣어라. 어머니, 동훈이는 형님이 알아서 잘 챙기죠. 우리 현진이나 용돈 좀 주세요. 어제도 할머니 드린다고 호빵도 사오고 했는데 애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안 그래요? 현진이가 얼마나 착해요. 할머니 생각도 하고. 이제는 그냥 동훈이 얘기하면 현진이도 좀 챙겨줘라 대놓고 말했네요. 좋은 소리는 전혀 못 들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니 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님께 네네 하고만 살았거든요. 여자애는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집가면 그만인 것. 뭘 따로 챙기게. 동훈이는 장차 우리 김씨 집안을 이끌 장손자 아니더냐. 너도 그러니 동훈이한테 잘해. 너도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에휴. 어머님,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저는 현진이 하나로도 너무 행복하고 열아들 안 부럽네요. 아마 나중엔 형님이 저를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딸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친구도 돼주고 빨리 현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머님 속도 가끔 뒤집어 놨네요. 그때마다 어머님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상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밥 차려드리는 며느리는 저이니 그래도 전보다 시집살이는 덜했어요. 아마 제가 내공이 많이 붙은 것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고 어느 날 어머님이 저보다 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 만성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집은 비상이 걸렸어요. 신장 이식을 하려면 맞는 장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가족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때는 조금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검사를 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사실상 설마 우리가 맞겠어? 라고 생각하며 온 가족이 신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노모지만 그래도 신장을 이식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진다는 말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를 설득해서 했네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삼남매를 키워왔으니 신랑과 아주버님 입장은 이해가 갔어요. 신장 이식해줄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 그래도 형식상 신장이 맞는지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어요. 저희 딸과 큰집 아들 동훈이가 적합한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크게 못 박아놨어요. 우리 딸 신장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동훈이 신장이어야 한다. 제가 이기적일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장손사랑 유별 나셨으니 신장도 장손에게 받으셔야지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딸이 줘야 하냐. 절대 안 된다고 못은 박아놨습니다. 형님네도 결과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 싸움이었죠. 자기 자식 신장 이식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어머님 모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애한테 신장 이식이라니 절대 안 돼요. 이번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 현진이 너무 미워하셨잖아요. 근데 현진이가 신장 이식을 해주는 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신장 이식 절대 안 시킵니다.
이건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는 문제 같네요. 형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직 애들인데 말이 안 되죠. 동서 마음 아주 잘 알지. 동훈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훈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기라뇨. 어머님도 동훈이 신장은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동서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요? 자기 아들은 안 돼도 내 딸은 신장이식을 생각해봐라? 개념 상실인 줄 알았지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껏 그래도 잘 맞지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제 딸은 이 집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이제껏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사람이 그날은 많이 흥분했는지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엄마 불쌍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이식을 생각해보고 동훈이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네 형수한테 큰 소리를 내야겠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네 형수는 동훈이가 장차 이 집을 이끌어갈 아들 손주니 이대로 한번 좋은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너랑 재수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이 문제에 화내지 마라. 그놈의 아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정말 끝을 내고 싶었네요. 처음으로 아들 없는 서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아들이었다면 쉽게 얘기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신장이식을 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강히 남편과 저는 같았어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우리 딸 신장이식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 현진이와 동훈이가 신장 적합자라는 걸 아셨고 그 후에 더더욱 현진이에게 신장이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지만 대단했죠. 얘기 들었다. 너랑 동훈이랑 신장이 적합하다는데 넌 이 할미를 두고도 모른 척 할 셈이냐?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다.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더라. 동훈이랑 너랑 같은 것도 아니고 넌 시집가서 이제 살림만 하면 될 건데. 할머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할머니, 저 언제 한번 무릎에 앉혀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저보고 신장이식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서러워요. 참고 이해해보려 해도 할머니 정말 미워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신장 아픈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요. 어머님도 자식 있으시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 딸 몸에 칼 대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신장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진이 신장 절대 못 받고요. 어머니, 제 뜻 받아들여 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너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다. 아주 글러먹었어. 눈이 째진 게 현진이가 지혜밀 꼭 닮아서 희집가기도 틀려먹었어.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겠니? 늙은 놈어 그냥 방치한다 이 말이냐 지금? 네가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이렇게 호사 누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너 내 시골 땅 달라고 했다며? 아주 돈만 아는 것. 속내부터가 틀려먹었지. 어머님 재산 중 제가 어머님 모시기로 하면서 조금이나마 달라고 했던 거 맞고요.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이 정도는 그이랑 저랑은 받아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땅 때문에 어머님 모신 건 아니었지만 제 진심마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안타깝네요. 닥쳐! 무슨 속셈으로 우리 아들을 깨어낸진 몰라도 넌 처음부터 마음엔 안 들었다. 그러니 지혜미 닮아 저것도 저 모양이지. 시모가 노망이 들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듣다 화가 났는지 어머님께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제 딸 동훈이랑 차별하면서 키웠던 것도, 삼남매 키우면서 동생 영희만 대놓고 차별하실 때도 비겁하게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말에 무조건 따랐어요. 신장이식은 저도 못 시키네요. 어머니가 불효자라고 욕해도 할 말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동훈이 설득해 볼게요. 아마 동훈이는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손자니까 할머니 일이라면 당연히 말려도 해줄 거라 믿어요, 저는. 뭐야? 어디 우리 장손 몸에 칼을 대?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절대. 내 착한 아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다 저 여자를 잘못 들여서야. 네가 내 아들 조종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들 못 낳는 것 참고 살아줬더니 어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너랑 네 딸이랑만 마음 바꿔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참이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이었죠.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제 딸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편을 들어줘도 남편마저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네요. 남편은 계속 전화로 저와 딸을 찾았고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좀 흘러 제 마음이 진정돼서 형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나러 나갔어요. 이번엔 또 어떤 미친 소리를 하나 마음을 아주 가다듬고 나갔죠. 형님이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모를 모셨다고 들었는데 꼴이 말도 아니어서 우스웠죠. 꼴랑 며칠 시모 모시고서 바로 쭈르르 전화라니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네요. 어쩐 일이세요, 형님? 저희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신장 이식에 관해서라면 전 할 말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어머님, 지금 추석 하루하루 받기 힘들어 하셔. 고집 부릴 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거야, 동서? 아니, 형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머님 안타까우시면 동훈이 이식 받게 하세요. 그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동훈이 그렇게 아끼시는데 아끼는 손자 신장 받으시면 얼마나 춤을 추시겠어요? 왜 마음에도 안 드는 손녀 신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제 뜻 정확해요. 동서, 원하는 게 또 뭐야? 땅은 얼마든지 말만 하면 더 줄 수 있어. 신장 하나 이식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 우리 진짜 현진이 설득해서 이식받게 하자, 동서. 나도 동서 마음 잘 알지. 근데 현진은 여자이고 동훈인 남자이고. 아니, 형님, 어머님한테 세뇌당하셨어요? 현진인 여자애라 이식해도 되고 동훈이 남자애라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말이라면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제 딸 불쌍해서라도 계속 이러면 그이랑도 이혼 예정이에요. 이번엔 어머님 모시는 것처럼 넘어갈 거라 생각 마세요. 기가 막혀. 진짜 뭐? 여자라서 이식이 가능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다신 엮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때 시모가 형님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네요. 잔금 얼마냐부터 해서 형님은 당황한 듯 네네 이러면서 문자로 잔금이랑 계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요. 뭔가 돈 문제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자리를 박찼고 그 후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께 딱 잘라 거절하고 나서 집 와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시간이면 안 된다는 어머님도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딸도 불행하게 한 것 같아 죄스러웠어요. 한참 울고 있던 중 조카 녀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새 20대 초반인 남자애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벤츠차를 구매한 사진을 떡하니 표시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프로필 알림말은 할머니 사랑해요 였고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신장은 손녀 보고 내놔라 그래놓고 차는 손자에게 사준다니 아까 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차를 바꿔줬나 싶어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고 방금 전까지 집에 와서 울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불행의 길로 걸을 순 없기에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해야 했어요. 저랑 제 딸인지 그 집구석인지 만약 그 집구석을 선택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고 그 집과 손절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뿐인 제 딸과 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 했어요. 남편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선택했고요. 이제 부모라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하길래 마음 다잡고 새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돼 어머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도 헐레벌떡 나가고 저도 너무 놀래 경황이 없이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이 모습이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지는 광경은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온 어머님은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저희 딸에게 옆에 있던 가습기를 내던지며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도요. 누가 반긴다고? 그 예미의 끝딸이지. 우리 아들 깨어내서 나 등지게 만들고 아주 나쁜 것들. 내가 니들을 용서할 것 같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지금 그렇게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제 딸은 울고만 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없는 장손 조카가 들어왔어요. 한 손엔 어머님이 사준 차량키를 들고 들어오는데 제 눈이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못다 한 말이나 하자 싶어 아주 세기를 박았네요. 이제 마지막이니 말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희가 당해온 세월 알면서 모른 척 하셨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했던 마음 싹 다 거두고 싶네요. 어머님,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저 아들 못 낳는다고 못 잡아먹어 하시고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신 벌 달게 받으신 거라고요. 알아요? 저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머님 좋아하는 장손 차 바꿔주고 용돈 주고 할 생각에 우리 딸 용돈 한번 챙겨준 적 있어요? 그래놓고 신장이식을 해달라니요. 저 이제 이런 집구석까지도 아는 집이랑 다시는 안 엮일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동훈이 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언젠간 피눈물 나는 날 올 겁니다. 눈이 한번 돌아가니 저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병실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던져대며 악을 써댔습니다. 삽시간에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와 제 딸을 둘러싸고 진정을 시키고 끌어내려 했죠.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희를 끌어내려고 하니 이제서야 할 말이 생각났는지 형님이 나서서 또다시 불을 지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병동을 아수라장 만들었죠. 이래서 동서랑 나랑은 안 되는 거야. 어디 교양 없이 병원에서 소리를 질러? 아니, 어머니 모셔서 땅 내놓으라고 할 땐 언제고. 어디 이제 와서 어머님 혼자 모신 것처럼 효부 코스프레야. 아주 웃겨 정말. 아주 독한 것. 어떻게 이식을 못하게 해? 하? 그 말을 끝으로 병동 경호팀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형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치시고 가족들도 말리고 아주 한 번 눈이 돌면 못 볼 걸 보여준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말리다가 한참 머리털을 뽑자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딸이랑 함께 집에 가자더군요. 남편한텐 미안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님이고 형제인데 그래도 병실을 나와서 남편이 저랑 딸 마음부터 헤아려줘서 좋았네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형님네와는 인연을 끊었지만 고모네랑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삽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이식을 받지 못해 투석받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날 많이 울었네요. 저랑 제 딸은 빈소에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잠깐 다녀왔고 아예 그 후로 형님네랑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어머님, 그리고 애증의 어머님, 많이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잠든 그곳에선 편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이 어머님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어 생각나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애증의 관계 있으시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굴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온 30대 여성이에요.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온 인생 선배님들은 고작 3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을 보고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았다 보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제 기억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안 계셨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랑 사는 전 늘 놀림거리였고 극소심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 스트레스를 오히려 공부로 날려보내는 청소년기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토록 원하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드디어 궁핍한 삶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날개를 펴보자 할 때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불우한 네 인생이었지만 내가 진짜 잘해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할머님도 내가 잘 모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었는데 자기를 만나서 정말 사랑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진짜 대단한 거지. 지원 하나 못 받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남들보다 더 강인하다는 증거야. 멋있어 정말.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다녀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 그런 곳을 남편이 다 채워주었어요. 이렇게 내 아픈 곳곳을 치유해주는 남자라면 결혼을 할 만하다 싶었고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날 기대에 부풀었지만 제 기대는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절 좋게 보시고 이것저것 말을 많이 걸어주셨어요. 아유, 그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잖아. 우리 지영이도 피나는 노력을 했겠구나. 거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노력의 증거지. 안 그러니? 난 우리 아들이
꼭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자를 만나길 바랬거든. 아니면 전문직이나. 지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 중소기업 다녀봤자 애 낳고 그러면 복직하기 힘들잖아. 요즘 시대에 그래도 대기업 정도는 다녀줘야 미래에도 화창하지. 감사합니다. 성규 씨가 누구 닮아 이렇게 호탕하고 성격이 좋은가 했더니 다 어머님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지영이가 그렇게 말해준다면야 나야 너무 고맙지. 아, 근데 부모님은 뭐 하셔? 집은 어디 살고? 아, 엄마, 초면에 무슨 그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영이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 회사 동기들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어요. 대단하죠? 뭐? 부모님이 안 계셔? 아니, 지영씨, 이게 사실이야? 아휴, 더 들어볼 말도 없겠네. 일단 저녁은 먹고 있으니 먹고 가요. 어머님은 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표정을 찡그리셨어요. 학창시절 종종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이런 모욕은 몇 번 당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당한 적은 처음이라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이게 무슨 무례예요? 그리고 지영이 부모님 안 계시는 게 지영이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안 봐도 훤하지. 너 저 집 기둥서방 되고 싶니? 네가 할머니 건사하고 저 집에서 머슴살이 할 거야? 저가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장래도 훤한 거지. 개뿔 없는 집 애를 데려와서는 네가 고생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반겨? 지영씨, 내가 말한 게 틀리나 말해봐. 맞잖아. 우리 성규가 결혼하면 할머니 건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딱 싫어. 할머님은 제가 책임지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제가 어머님 가족이 되듯 성규 씨도 저희 할머니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끼리 챙겨주면 좀 안 되나요? 저도 어머님 이런 태도에 당황스럽네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뜻 잘 알았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길로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남편이 절 끈질기게도 설득하더라고요. 본인이 부모님을 다 설득시킬 거고 저에겐 딱 기다리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사실 워낙 어렸을 때도 이런 대우를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만큼은 정말 절 사랑해주는 어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럼에도 남편을 놓칠 수 없었던 건 제 인생에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 아픔에 이렇게 공감해주는 남자를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욕심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뭐 한다고 여길 와? 누가 너 보고 오랬니? 그 회사는 그렇게 귀한 인력이라면서 맘대로 빼주고 하나 보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너 각오해야 할 거야. 난 한 번도 고아 며느리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 계획을 네가 다 망쳤어. 그 순진한 얼굴을 하고 불쌍한 코스프레하며 내 아들을 잘도 구슬렸겠지만 난 그렇게 안 될 거다.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싶어요. 성규 씨 어머니니까 저도 잘하도록 할 거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니네 집안 바꿀 수 있니? 절대 없지. 됐고 최대한 내 눈에 띄지 말거라. 어디서 구하나부랭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앉겠다고 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싶다.
정말 꼴 보기 싫어. 결혼은 허락했지만 어머님은 제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남편을 위해 이겨내보기로 다짐했어요. 사실 어려서부터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은근한 무시와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어서 제 멘토도 보통 멘토는 아니었거든요. 그리하여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심한 혼수 간섭이 있었지만 남편이 든든하게 막아주었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남편감은 진짜 잘 골랐다고 저 스스로 위안도 하며 그렇게 결혼 준비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아니, 내 첫째 며느리 들이는데 이 정도 해와야지.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건 고부 사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껴들지 마. 엄마, 평생 모피 입어본 적도 없으면서 모피 코트는 무슨 모피 코트예요? 물방울 다이어는 또 뭐고요? 우리 허례허식 없이 간소하게 하고 싶으니까 엄마도 저희 뜻 따라주세요. 막말로 엄마가 지영이한테 엄청난 거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뭐? 고아 며느리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내가 뭘 또 따로 해줘야 하니? 여자한테 미치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난 진짜 엄마한테 실망하려고 하니까 그만해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지영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다 제가 조종했겠지? 아들 나오면 며느리 거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다 아주. 속상해 죽겠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이 혼수 간섭을 하지 말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절 따로 불러내서 예단 목록을 짜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록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 하나 해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참 원하는 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웃음이 나왔는데 그 목록은 거의 결혼을 반대할 건데 이래도 할래? 라는 뜻의 표시 같았고 그걸 보자마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 웃었니 지금? 내가 웃음니? 출신이 다르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다 해와. 그래야 내가 고아 며느리 받아들인 보람이 있지. 니네 회사 연봉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할 능력 있는 거 다 아니까 필수로 해와라. 어머님, 솔직히 이렇게까지 못하겠네요. 저 부모님 안 계시지만 남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인생 살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성규 씨보다 좋은 성적으로 회사 입사했어요. 그 누구보다 치열한 20대를 살아왔는데 왜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취급받아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죄송한데 예단이나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어디서 해오라는데 말대답을 해? 너 같은 건 역시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럼 매운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같이 볼품없는 애가 우리 성규랑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이걸 그냥 확?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거기에 있는 물을 저한테 끼얹으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회사 앞이어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느새 회사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대우도 못 받는 불쌍한 며느리가 되고 말았죠. 늘 똑소리 나는 회사 내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해 버렸어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하여서 핑계를 댈 말도 없더라고요.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배운 것도 없나 보구나. 어른이 하라면 할 것이지.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고아는 싫다고 한 거야. 어디서 티가 나도 나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너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다 내가. 진짜 신선하네요. 이런 물세례.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성규 씨랑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이랑 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막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도 부모님 없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알아주시고 제발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어머, 이게 아주 물벼락마저도 또박또박 지 할 말 하는 것 좀 봐. 아유, 독하다 독해. 부모 없는 애가 독하기까지. 카페에서 빠져나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럼에도 남편이 포기가 되지 않는 제 자신도 정말 싫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결혼 준비를 하였고,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는지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오랜 생활 백수로 있다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며 저를 집 만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날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못하던 술도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말하길 평생을 어머님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겨우 얻은 대학 졸업장으로 취직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 나이 되도록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다고 했거든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번번이 떨어지는 면접 때문에 아주버님 또한 상심이 크신 상태라고 하면서 이번 취직을 계기로 아주버님도 변할 거라고 남편이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참 많이도 축하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나이 먹도록 취직도 못하고 맨날 면접에서 떨어지고 인간구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취직했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 집이 다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큰아들까지 취직했으니 엄마는 마음이 안심이 돼. 며느리 자리만 아주 잘 배운 여자로 데리고 오면 묵은 체증도 내려갈 것 같고 제가 우리 집에 오기티가 될 거잖니. 엄마는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래요? 제저씨도 우리 엄마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왜 한 귀로 들어? 내가 일부러 쟤 들으라고 한 말인데? 부모도 없는 게 무슨 내 며느리라고? 오란다고 또 온다? 이러려고 절 부르신 거군요. 한 번 더 모욕을 주려고. 아주버님 취직 축하드려요. 어머님이 많이 언짢아 하시니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성규씨, 나 가볼게. 어머님 저 갈 테니까 아드님들이랑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즐기세요. 아주 말하는 저 싹퉁머리 좀 보소. 무슨 말을 못하겠네. 성규가 너 부른 거지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오해 말아라.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취직하고 그것도 대표의 비서실장 자리인데 얼마나 좋은 날이니? 그러니 날 열받게 하지 마. 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영이도 이제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발 그만해요. 지 남편 구워 삶아서 이렇게 나한테 대적하게 만드니 좋으니? 너만 아니었어도 우린 더 행복했을 거야. 제가 있으면 어머님에게 계속 모욕을 들을 것 같아 간단히 아주버님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만 드리고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앞날이 참 아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내 삶은 언제쯤 평안에 이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날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저에게 참 힘든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날을 이겨내고 드디어 남편과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지만 남편이 포기가 되지 않았고 결혼을 하면 조금이라도 어머님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기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통해 제 행복을 정말 찾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예식 끝나고 축의금 나온 거 할머니가 가져가세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가지고 있어. 아유,
어떻게 그러냐? 너한테 들어온 돈을 내가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더보고 온 손님들이잖아. 이거 너 가지고 가서 비상금 하란께. 난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돈이 무엇이 필요해? 안 그러냐? 아니야. 할머니도 병원 다니고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래. 나 키우느라 여태껏 제대로 놀러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즐기셔요, 할머니. 아유, 고맙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너 혼자 공부하고, 너 혼자 대학 가고, 너 혼자 벌어 쓰고,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아니야, 할머니 없었으면 이렇게 크지도 못했어.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 시집 간다고 남의 식구 아니니까 편하게 전화하고 자주 갈게.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마라. 알겠지? 아프면 전화하고 병원 가고 제발. 그게 날 위한 거니까. 할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니 참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은 것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워낙 가족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고 대학생 때부터는 대인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제 손님들이 줄지어 방문을 해주었어요. 연로한 할머니가 하객을 맞기란 쉽지가 않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대신해 저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의 하객들께 인사를 가렸는데 제 신부 측 축의금을 받는 곳에서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어머님이 하고 계셨고 제 축의금을 담당한 제 친구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 왜 이러세요 정말. 이거는 신부 측 돈이고요. 신랑 측 돈은 저쪽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보는 눈이 많은데 왜 이러세요 정말. 아니, 우리 며느리 친구면 그냥 내 말 따르면 된다니까. 합산한 거 보니까 900 나왔던데 그거 나한테 넘기면 돼요.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는 신부 측이고 신랑 측은 옆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제 돈이고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는 거냐? 챙겨갈 부모도 하나 없는 게? 너 나한테 모피코트 하나도 안 해줬으니 이 돈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 준 거 아니야. 너같이 아무도 없는 고아랑. 야, 너네 시엄마 도른 거 아니니? 여기가 어디라고 너한테. 너 괜찮아?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빠져. 아주 끼리끼리 친구라고. 지가 뭔데 나서길. 부모도 없는데 뭘 이 돈을 욕심내고 그러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좋은 날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망신을 주셔야겠어요? 저 그래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정말. 이 돈 주던지 아니면 당장 결혼식 취소하던지 해. 제대로 된 거 해온 것도 아닌 게 어디서 돈을 탐내? 나한테 해줘도 되지. 예식 후 신부 측 축의금 총액 900을 모조리 넘기라며 고아인 내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였고 제 친구들은 놀라고 말았죠.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맞대응을 할 여유도 없이 머리채를 잡히게 되었고 실랑이를 하던 중 멀리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제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없긴 왜 없어? 당장 그 머리채 안 나요? 엄마가 이러면 내가 엄청 곤란해진다고. 얼른 재수씨 놔줘요. 반가운 소식이란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안아줬을 때 갑자기 시숙이 달려나오면서 본인 어머니께 제 머리를 놓으라며 방명록을 얼굴에 날린 거예요. 일제히 거기 있던 사람들은 굳어졌고 저 역시도 아주버님의 이런 행동에 놀라게 되었죠. 얼마나 세게 쳤는지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방명록으로 얼굴을 맞고 날아가게 되었고 사실 보고 있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엄마 얼굴 때린 거야? 네가 어떻게 엄마를 이 패륜 놈의 시키에? 그리고 얘가 뭔데 네가 그래? 지금 재수씨가 내가 모시는 대표님의 자제분이시라고. 재수씨 부모님이 없긴 왜 없어? 엄마 당장 사과해. 너 지금 뭐 잘못 먹었니? 지 아빠 진작에 집 나갔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엄만 죽고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휴,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가 내 대표님이시라고. 지금 할머님이랑 말씀 나누고 계셔. 엄마 이제 큰일 났다고. 아니, 네 대표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얘 아빠라고? 그럴 리가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시숙이 말하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모르는 제 아빠가 살아계셨고 그 아빠가 시숙이 모시고 있는 회사 대표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 늘 다투기만 했던 엄마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고 도피 형식으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엄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거고 절 걷어주신 게 저희 할머니셨던 거예요. 나중에 저희 엄마 소식을 듣고 저를 찾으려 했으나 이미 할머니와 이사를 가버린 뒤라 절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워만 하다가 오늘 본인의 비서동생 결혼식에 축의금만 내러 잠깐 들렀다가 저희 할머니를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빠와 똑 닮은 제 얼굴을 보고 확신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니 만나게 되네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지영이 애비입니다. 애엄마랑 이름도 지영이라고 짓기로 한 거였는데 딱 지영이라고 지었네요. 절 용서해 주세요. 면목 없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 무심한 인간아. 지영엄이 죽고 한 번을 안 오더니 이제야 아비라고 나타나? 너무하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라고 왜 안 찾았겠습니까? 다 이사 가버리고 그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평생을 지영이랑 어머님께 속죄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간 꼭 지영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지영이한테 내가 죽으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라도 지필 줄 찾았으니 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지영이한테 아빠 노릇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라도 갚을게요.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고 전 정말 오열을 하였어요. 생각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이런 결혼식장에서 친아빠를 마주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제 친아빠라는 사람이 모두 보게 되어서 그런지 저를 더욱더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숙과 시어머니에게 아주 통쾌하게 한마디 조곤조곤하게 날려버리더라고요. 자네를 뽑은 건 정말 열정이 있어서 뽑은 건데 자네 어머니를 보고 나니 알겠네.
그 핏줄 어디 가겠나? 어차피 수습기간이니 입사는 없던 걸로 하지. 그리고 우리 딸도 부모가 이렇게 멀쩡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 딸 인생에 꽃길은 내가 열어줄 테니 그렇게 꼴보기 싫은 며느리와 손절하면 그만이겠네요. 그럼 이만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아니, 대표님,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그러신 건데 왜 제가 잘려야 하나요? 그리고 전 재수 씨를 하대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이 나이 먹고 제가 어딜 가라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돈, 뭐 사돈이라 불러도 되죠? 전 며느리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런 건데 이렇게 오해가 풀렸으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오해가 다 풀렸으니 이제 며느리랑도 잘 지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봐줘요.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내 딸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맞는 거지. 어디서 잘 봐달란 소리가 나와? 아니, 아무도 없는 거와 며느리로 맞아준다는데 오히려 그쪽이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이런 행동을 보아하니 우리 시영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되네요. 당신이랑 다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희 아빠에게 아들의 입사를 얘기했지만 아빠는 이미 마음을 먹은 듯하였고 저에게 나중에 따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곤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숙을 해고 처리하였고 제 남편을 만나 신혼집을 전세해서 매매로 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드디어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을 하는구나. 미안해. 너한테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희 엄마 그렇게 되고 내가 널 데려왔어야 했는데 다 핑계겠지. 네가 살아온 세월 보상되진 않겠지만 이제라도 너희 할머니 그리고 널 책임지고 싶다. 아빠 벌만큼 벌었고 절대 너한테 배 끼치는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용서해 줄래? 어떻게든 절 찾아오셨어야죠. 이런 마음이시라면. 사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없던 아빠가 생기니 반갑기보단 원망만 들어요. 그 힘든 세월 아빠가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다 갚으면 안 될까? 아빠 재혼도 안 했고 평생 혼자야. 너 하나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렸어. 제 마음 쉽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 마세요. 아빠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전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거든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한텐 아빠가 아마 평생 두고두고 고마워하셔야 할 거예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도 없었으니까. 진심 어린 아빠의 사과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선뜻 아빠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덮어두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못마땅히 여기더니 이제야 며느리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오히려 저에게 상처가 되었답니다. 이제 완벽한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니네 아빠 재산 규모 어마어마하다며?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네가 잘 좀 구슬려서 다시 큰애 입사 좀 시켜줘.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던 거는 엄마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 이해하고. 이해라뇨?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이러시는 게 저한테 더 상처예요. 제 자신이 아니라 제 배경을 보고 이렇게 달라지시다니. 아빠가 생겼다 해도 저에겐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보고 싶지 않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아니, 그 뜻 뭐야? 뭐 평생 시어머니 안 보고 산다는 거냐?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엮여 있는 건데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냐고. 나도 이제 엄마 그만 볼래. 나 진짜 결혼식 때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지영이 할머니 보기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 뭐야? 너 지금 이 엄마랑 연 끊겠다는 거니? 내가 다 널 위해서 지영이한테 그랬던 거지. 네가 처가덕 못 볼까 봐. 내가 언제 처가덕 바란 적 있어? 그거 다 엄마 욕심이야. 나 진짜 지영이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엄마 못 보니 그리 알아. 아니, 아들들이 말년에 진짜 왜 이래? 한 애는 취직도 못하고 나한테 빌붙어 있고 한 애는 지금 나랑 손절하겠다고 하고. 이게 엄마가 뿌린 것들이에요. 남 원망 말고 제발 본인을 돌아보세요. 저 지영이한테 미안해서 이젠 여기 안 옵니다. 저흰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배은망덕하다고 엄청 욕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 안부를 물어주셨고 혼자 계신 할머니를 본인이 모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연로해지셔서 아빠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하셨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아빠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아빠를 조금씩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은 아빠를 찾은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시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지만 저희는 마음의 문이 정말 닫혔어요. 당신 어머니인데 그래도 당신이 왕래는 해야 하지 않아? 나는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혈연인데 어떻게 끊겠어? 결혼식 때 진짜 엄마의 끝을 봐서 그런지 진짜 못 보겠더라. 솔직히 그 정도이신 줄 몰랐거든.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랑 결혼한 순간 너한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미 마음 먹어서 너 상처 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아. 그래, 고마워. 그렇게 날 생각해줘서. 대신 언제든 어머님 만나고 싶으면 얘기해.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렇게 시댁과 절연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나이가 원체 많은 상태였고 별다른 경력도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 회사를 제외하곤 다른 데 취직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살면서 계속해서 어머니 원망만을 한다고 제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이 작은 아들과의 손절, 그리고 큰아들 앞길을 망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동네에서도 아들들을 망친 장본인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워낙 기도 세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소문이 나버린 거죠. 지팔 직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엄마 때문에 나 이러고 사니까 나한테 이제 취직하라 마라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재수 씨한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앞길은 탄탄대로였을 텐데 왜 하필 거기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어휴, 엄마는 나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으니까 그리 알아요. 내가 그분이 사돈일 줄 알았냐? 진작 나한테 귀띔을 해줘야지. 그렇다고 엄마 얼굴에 방명록을 날려? 이 나쁜 자식.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가 멈췄겠어요? 아휴, 됐어요. 말을 맙시다. 평생 그냥 이렇게 살 거니까 그리 알아요.
이래서 늙음하겐 딸이 최고라니까. 아들들 낳아봤자 다 무슬모야. 아유, 내 인생 아주 불쌍해 죽겠어. 몇 년이 흐른 지금 요즘에서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빠한테 완전한 마음의 문을 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심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 혼자 계실 할머니 생각에 가장 큰 걱정을 하였는데 그래도 아빠가 계속 본인 어머니 모시듯 챙겨주시니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잘 골랐듯이 아직도 다정한 남자예요. 그리고 아직도 시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음이 편안하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홀가분합니다. 가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도 본인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한답니다. 초년에 너무 많은 마음의 힘듦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야 인생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네요. 아직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과 다르게 앞으로의 인생은 많이 웃으며 지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에도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에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더니 엄마의 한마디로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겪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박서방, 자네는 일이 우선이야? 아니면 가정이 우선이야? 모두가 쉬는 주말에 몇 푼 주지도 않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겠어? 그래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거 다 같이 쉬는 주말에는 자네도 가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 월급쟁이가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수당이 따로 붙는 것도 아니잖아. 꼭 보면 실속 없는 사람들이 쉴 때 일을 한다니까.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기어 들어와선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린 내 딸한테 밥을 차려달라는 말이 나와?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밖에서 먹고 들어왔겠네.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주는 게 진정한 집안의 가장인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둘이 갈라서지 뭐하러 붙어있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내 딸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엄마,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갑자기 왜 그래요? 태희 아빠 당황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관계에 전혀 문제 없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상 치울까요? 그래,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좋게 넘어가 주세요. 뭘 좋게 넘어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위 대접을 해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딸이 더 이상 고생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스트레스 좀 풀게 여행 좀 보내줘야 되겠어. 며칠 다녀오는 거 문제 없잖아? 언제까지 이런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맨날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엄마. 지금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태희 아빠가 시간적 여유 좀 생기면 그때 같이 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여행은 차차 시간 맞춰서 가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 고생만 시키고 있네요.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 여행 보내줄 테니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세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화내시는 걸 처음 봤지만 남편한테 소리치는 모습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항상 남편 칭찬만 해주시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한테 차갑게 대하더니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았고 급격하게 변해버린 엄마의 모습에 남편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남편의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둥글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단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본인이 상처를 받았어도 문제를 더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악화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엄마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셨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남편의 말에 밥상을 차려주려 했었는데 엄마가 워낙 강하게 거부를 하시면서 안 좋은 감정을 나타내자 남편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서둘러 자리를 회피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대하는 행동들이 서운하게 다가왔던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자마자 화부터 내시니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결국 엄마한테 화를 내고 말았지만 제가 서운해하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엄마가 요즘 들어 좀 예민해진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의 행동은 분명 이유가 있었고 저는 그걸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었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친정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서야 남편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저희는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 아니, 얼마 전부터 당신한테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잖아. 원래 막내 사이밖에 모르시던 분인데 오늘따라 너무 심하시잖아. 글쎄, 왜 그러시는지 나도 알면 좋겠지만 장모님이 언제부터인가 변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마 내가 서운하게 해드렸던 게 있으셨나 보지. 일단 이번에 당신 여행 좀 다녀와야 되겠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장모님께서 시키신 대로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괜히 내가 안 보냈다고 얼굴 붉히시면 그게 더 곤란하잖아. 나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겠지만 회사 일이 워낙 바쁜 거 당신도 잘 알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야 장모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니 괜히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남편은 엄마의 행동들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리고 싶다며 한동안 엄마의 말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제가 없는 사이 남편이 혼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와 남편과의 사이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장 시간이 되지 않으셔서 언제나 뒤에서 저를 챙겨준 첫째 언니네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1박 2일의 여행 일정을 세우려 했었지만 엄마는 그런 걸로 부족하다면서 최소 2박 3일은 다녀와야 그동안 쌓여있던 육아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무조건 밀어붙이셨어요. 친정 식구 등살에 밀려 결국 2박 3일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잘 다녀오라며 여행 경비까지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언니네와 제 딸 태희를 데리고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남쪽 여행을 처음으로 계획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왕 떠나는 여행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을 놔두고 저 혼자 스트레스 푸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갑자기 변해버린 엄마의 태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게 다가왔었어요. 이유라도 알면 다른 방법을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왜 남편을 싫어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건 더 악화만 시키는 거라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나긴 했지만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어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이 전부였던 저는 이유야 어찌됐든 여행을 온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첫날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렸는지 물어보시길래 잘 보내고 있다며 은근슬쩍 남편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잠깐 동안 침묵하시더니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남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해결될 것 같아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죠. 둘째 언니가 형부 대신 운전 중인 첫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길래 제가 대신 받았는데 제 목소리를 듣게 된 둘째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부모님이 추돌 사고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와 첫째 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둘째 언니의 또 다른 한마디에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위중한 상태셨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속초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차량이 남편의 차를 뒤따라 가다가 뒤를 받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차량이 해안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둘째 언니도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사고 현장을 전부 목격했었는지 확인한 것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부모님께서 따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였죠. 문제는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고 이미 구급차가 왔을 때 차량은 완전 침수가 되어버린 상태였는데 그 안에 남편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탈출한 흔적은 있었지만 해안가 위로 빠져나오지는 못한 것 같다는 둘째 언니의 설명에 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첫째 언니는 저를 진정시키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병실로 옮겨지셨는데 아직 회복을 못하신 상태셨어요. 둘째 언니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부모님의 사고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첫째 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사고 현장의 위치를 물어본 다음 급하게 사고가 난 위치를 향해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는 이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종된 남편을 찾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는지 수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조대 일원분의 손을 잡고 남편의 얼굴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었지만 날씨도 좋지 않고 파도가 너무 높아 어려움이 있는데 물새까지 탁해서 앞이 안 보인다며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에게 잘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지어줬을 때의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끝내 남편의 얼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사고로 인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계셨죠. 둘째 언니는 단순 사고였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바라봐 주지 않는 엄마한테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여행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동안 왜 태희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못 잡아 먹을 듯이 난리를 치셨냐고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나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구조대에서도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그날 날씨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죠? 벌써 고기밥이 되어버렸을 거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여행 다녀오면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요. 입만 닫고 계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언제까지 말을 안 해주실 건데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태희는 아직까지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한동안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엄마도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끝까지 말 안 해주실 거죠? 그만해. 엄마도 제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니까 서운해서 그랬겠지. 우리도 한순간에 엄마 아빠 2분 다 잃을 뻔했었다고. 너는 제부만 중요하니? 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돈만 벌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너 그동안 육아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솔직히 태희가 정상은 아니잖아? 정신지체가 있어서 혼자서 감당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집안의 가장은 돈만 벌어오면 끝인 거야? 육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자기 자식인데 거리를 두는 것도 내가 1~2번 봤는 줄 알아? 태희는 그래도 자기 아빠라고 따르려 하는데 제부는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했어?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잖아. 엄마가 왜 너한테 여행을 가라고 했었는지 알아? 그래야 네가 살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태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6년 동안 거의 집에만 박혀 있었지? 제대로 된 휴식 한 번 없었잖아. 언니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얼마나 다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이 원래 좀 무뚝뚝한 면도 있었고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 육아까지 하라고? 우리는 서로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다고. 다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 못하잖아. 그리고 태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 탓만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이해심이 없었는지 몰랐네. 내가 힘들어하면 다들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지 그랬어. 6년 동안 제대로 신경 써준 것도 없었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이중적인 모습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찌됐든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얼굴 못 볼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면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시부모님까지 어렸을 때 일찍 세상 떠나셔서 제대로 된 사랑 못 받고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조금의 관심 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냐고. 구조대까지 포기를 하게 된 상황이라 남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한 저는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남편을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건 저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었는데 첫째 언니는 가족들 모두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너무 마음을 닫지 말아달라고 했었지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가족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가족들 얼굴을 안 보며 지냈었는데 남편의 사망 신고를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1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지만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올 것만 같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째 언니는 힘들어하는 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 태희는 아빠 언제 오냐며 그리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사망신고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딸 태희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길래 다시 재차 물어보았고 저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말은 아빠를 엄청 보고 싶어 했더니 눈앞에 나타났었다며 유치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다른 유치원에서 아빠가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자기를 보려고 왔는데 유치원을 착각한 것 같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딸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잠깐 동안 흠칫 놀랐지만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분명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아빠가 다른 유치원에서 서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며 자기를 보러 와주지 않는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에 당황해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날 제가 직접 유치원에 들려 딸을 차에 태운 뒤 남편을 봤다던 다른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유치원 앞에 서더니 그 차 안에서 세상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나타냈어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보고 흥분했는지 자기 아빠를 보러 가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일단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날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집에 가려고 뛰어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남자아이가 남편을 향해 아빠라고 외치며 뛰어가더니 남편의 품에 안겼고 뒤이어 흰색 차에서 한 여자가 내리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혼란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이 가빠오고 있는데 제 딸이 자기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 허락 없이 차문을 열었고 남편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는 순간 옆에서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 딸 태희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태희한테 달려가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사고가 난 태희의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놀란 얼굴로 급하게 여자와 남자아이를 차에 태우더니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했고 뒤이어 구조대가 도착해 제 딸을 응급실로 옮겨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바로 달려와 주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두 언니를 보며 정색하며 물어보았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난 줄 알아? 세상 떠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다른 유치원에서 어떤 여자랑 남자아이를 안고 함께 있었고 그 모습을 본 태희가 자기 아빠라며 달려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어. 도대체 다들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 태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도 자기 모습이 발각됐다는 거에 놀라서는 급하게 도망치더라. 자기 딸이 정신을 잃어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아이와 함께 도망쳤어. 나 빼고 다들 알고 있었어? 엄마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사고를 낸 이유가 있었던 거냐고.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잘 들어. 제부가 바람 피우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엄마야. 시장에 장 보러 가셨다가 제부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론 다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부를 따로 불러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해보게 된 거였어. 엄마는 제부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사라지라고 얘기했지만 제부는 너랑 헤어질 생각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엄마는 당신 막내딸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부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앓고 계셨던 거야. 그러다 결국 엄마가 너한테만 비밀로 하고 우리들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 바람이 아닌 차라리 다른 이유를 만들어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놈한테 부탁까지 하게 됐지. 엄마는 네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싶었지만 제부는 끝까지 이중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 너한테 얻는 거와 그 여자한테 얻는 게 다르다며? 지금의 생활을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굳이 힘든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제부를 보고 분노한 엄마는 너를 여행 보냈을 때 다시 제대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게 되었던 거지. 그러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놈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결국 분노하셨던 거야. 그리고 이게 그때 상황에 녹음되어 있던 내용이야. 우리 부모님이 제부랑 식당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지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 첫째 언니는 그때의 상황들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보여주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편과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뱉은 한마디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촌에서만 살아왔던 순수한 내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자네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숨기면서 살아갈 건데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일을 크게 벌릴 일은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시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자네 딸 태희가 불쌍하지도 않아? 왜 불행한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자네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도 자네 핏줄인 것 같던데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무책임하다뇨. 둘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왜 시간이 안 나겠어요? 양쪽 다 먹여 살리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도 태희 엄마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태희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저를 피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세상 구경시켜줬으니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태어나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장애가 있어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에는 창피한데 그 정도는 제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지금까지 태희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 먼저 일어날게요. 오늘 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좀 일찍 끝날 시간이라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여기 음식점이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니까 남기지 마시고 다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태희 엄마 앞에서 티 좀 내지 마요. 제가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요? 장모님 표정 관리 안 돼서 전부 들키겠네요.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저희 엄마는 결국 남편의 행동에 이성을 잃어버려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희 부모님의 차를 뒤에서 받치게 되었고 부모님의 차는 남편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삼중 추돌과 함께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게 된 거였네요. 그렇게 되자 부모님께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침수되고 있는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저와의 관계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이용해 더 이상 제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발견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제 딸이 남편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밝혀지고 말았어요.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친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저희 가정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꿈꿔온 삶들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 딸 태희는 골절은 몇 군데 있었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언니들은 부모님께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숨겼던 거였고,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다면서 지금도 제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부모님께서 입원해 계신 병실에 들려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부모님께 오해했던 부분은 전부 다 풀렸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 있던 부모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뒤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남편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분노는 더욱더 차올라 온몸이 떨릴 정도였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서 그런지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병실에 찾아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남편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제 딸 태희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죠. 그걸 왜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우리 관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갈 거고, 당신이 했던 쓰레기 같은 짓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 거야. 나는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밖엔 없다고. 내가 태희를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당신 늙고 세상 떠나면 나머지 삶을 혼자서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오면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야. 부모가 세상 떠나면 이 험한 세상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남겨질 텐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부모님이 옆에 있었을 때 세상 떠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지. 내가 뿌린 씨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였는데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그만 들어가 볼게. 당신이 원하는 이혼, 그거 원하면 해줄 수 있어. 어차피 내가 꾸린 가정이 또 있으니 마음이 크게 아픈 편은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다음날 이혼할 거라며 당장 눈앞에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10년간 믿었던 남편한테 받은 배신은 이성을 잃게 만들어버려 남편을 사정없이 밀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혼 도장 찍어주고 조용히 사라지겠다며 그 여자와 꾸린 집으로 가는 건지 차에 올라타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멀리에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큰 충돌음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소리가 난 곳은 남편이 출발한 방향과 같은 곳이라 사고가 난 현장을 확인해 보려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차 앞 유리창을 뚫고 튕겨져 나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아이와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대충 상황을 보니 남편이 여자와 아이를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는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아빠라는 단어였고 아이와 여자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 남편과 바람이 났던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꼴에 자기 남편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제가 소리치며 남의 가정을 건드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화를 내고 말았네요. 남편은 결국 손도 못 써본 채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자기가 뿌린 죄를 걷어들이게 되었죠.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울고 있는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모든 걸 무너뜨린 건 그 여자와 남편이기 때문에 처벌은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결국 처벌을 받게 된 남편이 참으로 미련한 것 같아요. 그 여자도 저와 이중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게 좋진 않았었다며 그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태희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남편이 병원에 가려 하자 태희 문제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되었던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다가 남편 차를 발견한 아이가 뛰어들면서 그걸 피하려던 남편이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만든 일이었으니까요. 제 삶은 비록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